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투자하신 분들 소송 움직임까지 있죠.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법리적 의혹. 이번에는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호사 두 분 모실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미리미리 의견 주세요.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이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 이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좋은 소식을 못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든요.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라고 하죠. 여기서 처음으로 원금 전액을 날린 우리은행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1차 19일 만기 우리은행이 판매했던 DLF는 원금 60.1% 까먹었어요. 이것도 충격이었습니다. 네. 2차가 어제 이제 하나은행 만기 DLF는 원금 마이너스 46%. 드디어 3차 내일 만기가 도래하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는 원금 100% 손실로 확정이 된 겁니다. 네. 그렇구나. 다만 이게 만기가 4개월인데 4개월 동안 펀드 유지하게 되면 쿠폰 금리라고 있어요. 네. 1.4%. 그리고 선취 수수료 가운데 일부 되돌려줍니다. 0.5%. 이거 정산하게 되면 네. 실제 손실률은 98.1%입니다. 1억 원 투자했다면 192만 원 건진 셈이에요. 1,000만 원이 아니라. 더 화가 나겠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네. 이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연계 파생결합 펀드인데 올해 5월 달에 판매된 거예요. 네. 근데 이 펀드에 가입하신 분이 48명, 총 투자액이 83억 원입니다. 어휴, 정말 많네요. 이 상품은 독일의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3% 아래로 내려가면서부터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네. 이 수익률 확정 기준일이 24일이었어요. 네. 독일의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619%까지 기록을 해서 마이너스 0.6%면 원금 전액이거든요. 네. 전액 손실로 확정이 된 겁니다. 손실 확정 고지받은 투자자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DLF 투자 4건에 대해서는 어제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배상하라라는 소송이 제기가 됐고요. 네. 문제는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규모가 무려 약 1,7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5월 달에 판매됐다. 이게 사실은 17일부터 23일까지 6일 정도밖에 판매가 안 됐는데도 엄청난 그 금액이 투자가 됐네요. 은행들이 이 만기 이 적금 도래하신 이제 고령자분들한테 굉장히 안전하다. 당시에도 마이너스였거든요, 금리가.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손쉽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군요. 진짜 속상한데요. 어쨌든 금융감독원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이거 암행평가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이 고령 투자자 보호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도대체 뭘 했냐. 네. 관리감독 소홀했다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6월부터 넉 달 동안 29개 금융회사 440개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미스터리 쇼핑, 암행감사라고 하는데요. 네. 소비자인 척 위장하고 금융상품 정말 창구에서 가입해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불안전 판매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이 판매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는 제도인데 네. 이 감시 결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100점 만점에 38점, 하나은행은 우리은행은 62점 맞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수미양가는 아니지만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5개로 등급을 부여하는데 가장 낮은 저조 등급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고령 투자자 부분에서 하나은행이 받은 평점은 25점입니다.
아이고, 완전히 낙제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은행의 DLF 투자자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가 415명, 네. 투자 잔액이 1263억 원이고요. 우리은행도 이제 고령자 투자 비중이 240명, 투자 잔액은 498억 원입니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미리 지난해 암행평가를 통해서 이 부실 판매를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라는 지적을 명쾌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암행평가 하면 뭐합니까? 그 평가한 다음에 이렇게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뭔가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예 판매를 금지시켰어야죠. 그럼요. 낙제점인데. 예. 금감원 정말 여러 가지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7월 달에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둘이 결혼해 한 명의 자녀를 채 낳지 않은 나라 전 세계 최저 출산율 올해 들어서 더 줄고 있습니다. 7월에 출생아 수가 25,200명에 그친 겁니다. 네. 7월 기준 역대 최저고요. 40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5% 줄었는데 이런 추세로라면 지금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가 18만 3천 명가량이어서 네. 한 달에 3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올 들어서 처음으로 30만 명 밑돌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지난 2017년 30만 명대였던 떨어진 뒤에 2년 만에 30만 명 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이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아이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98명이었는데 네. 올해 2분기까지 합계 출산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0.91명에 불과합니다. 수백조 원 들였거든요. 전혀 네. 개선이 없다는 것, 출산율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재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0개월 연속 출산율이 감소하고 그동안 퍼부은 예산이 140조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이고 오늘부터 그리고 또 모든 증권계좌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가 시작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증권계좌는 열어놨는데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잠자는 돈의 규모가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오늘부터 이 돈 찾기가 한결 수월해지는데요. 모든 증권계좌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잔액이 50만 원 이하이고 1년 이상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에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이체 해지가 가능한데요. 지난 6월 말 기준 22개 증권사에 개설된 이 잠자는 계좌가 몇 개냐? 약 4천만 개 수준이고요. 잔액이 대략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 서비스는 2016년에 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보험, 신용카드사, 이번에 증권사까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7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945억 원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몇십만 원 들어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335 모이기만 하면 요즘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사모펀드가 어쩌고 증명서 위조가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도대체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느냐. 제발 정쟁만 하지 말고 좀 알려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에서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지금 이 코너 마련했습니다. 검사 출신이십니다. 정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하신 조수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찬 파티 메뉴는요. 사모펀드, 인턴 증명서, 그리고 압수수색입니다. 메뉴만 보더라도 오늘 무슨지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법적 쟁점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프로그램에 민주당 서른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조국 장관 관련된 의혹들이 뭐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다, 뭐 무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방송을 들으신 또 여러분들께서 아니다, 맞다, 뭐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했는데요. 변호사들이 보시기엔 어떤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먼저 정태원 변호사님 어떠세요? 예, 지금 그 종전의 사건 수사대로 제일 큰 차이가 뭔가 하면 종전에 검찰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부 여당이 검찰이 뭐 얘기를 하고 그러면 피의사인 공표죄로 고발하겠다는 의림증까지 놓기 때문에 검찰이 네. 일제 발표를 안 하고 결국은 언론의 취재 결과 또는 언론의 분석에 따른 것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른 그 의원의 이야기처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괜히 뭐 2달 가까이 국민들 나라식 그렇게만 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구속영장까지 발부할 정도로 증거가 준비되어 있는데 발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우리 조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예, 지금 그 의혹이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웅둥학원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가 2자녀의 입시 비리, 그리고 3번째가 사모펀드 관련된 거죠. 근데 웅둥학원 건도 좀 서른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두사미로 거의 끝났고요. 네. 2자녀의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기소가 됐죠. 딸 관련해서 위조를 했다라는 부분이 기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변호인으로서 보기에는 공소장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하더라고요. 성명 불상자와 함께 뭐 집에서 만들었다는데 목격자가 없고 등등 해서 그거는 재판에서 좀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나 싶은 면이 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펀드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펀드 관련해서 이미 구속된 사람이 있잖아요. 조범동이라는 네. 오촌 조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정경심 교수 나아가서는 조국 장관의 공범 증거를 검찰이 찾느냐 못 찾느냐,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는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변경이 되는지 또 어떤 쟁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사모펀드입니다. 도대체 사모펀드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요. 특히 여기서 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왜 처벌에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모펀드라는 건 이제 증권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식 법률적인 명칭은 경영 참여형 사모 투자 합자 회사입니다. 네. 굉장히 네. 말이 길죠.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몇몇 사람들이 지금 이제 49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대략 3억 이상을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소위 운용사라고 그러죠. 네. 거기서 그 돈을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의 가치를 높여서 어떤 투자 이익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경심 교수 가족이 투자한 블루펀드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 긴 이름이고요. 요거를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이 돈을 여러 회사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를 담당한 것이 코링크 PE라는 회사죠. 네. 근데 문제는 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운용에 관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가 블루펀드라는 그런 펀드에 투자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운용사인 코링크 PE의 운용에 직접 관여를 하고 또 이 코링크 PE가 여러 펀드나 이런 회사들의 투자를 하는데 본인이 직접 관여를 했고 직접 투자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여러 가지 이 경제범죄, 횡령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아까 조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구속된 오촌 조카와 서로 의논해서, 그걸 말해서 법적으로 공범이라고 그러죠. 의논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이제 받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아직 정식으로 검찰에서 발표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 역시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직자의 아내로서, 그러니까 민정수석 당시에 아내로서 재산공개 대상자였었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투자처럼 개입했다면 이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가지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는 백지신탁을 해야 되거든요. 백지신탁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공직자로서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좋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백지신탁을 하는 건데,
지금 이 펀드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백지 신탁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실제로 이렇게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백지 신탁 위반이 아니냐 그런 이제 법리상 주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코링크라는 운용사가 소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한 것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2차 전지가 이제 정부에서 육성 산업으로 만들어 둔 것인데 혹시 민정수석으로 있는 사람이 투자한 펀드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가치도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직무사의 비밀을 이용하거나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또 정경심 교수가 거의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닌 그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주 변호사님 어떠세요? 예. 이게 굉장히 좀 분리해서 갈라쳐서 볼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민정수석의 오촌 조카가 어떤 펀드를 운영하면서 실물회사, 뭐 바테리 회사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를 하고 그걸 위한 뭐 자금을 모았다. 이거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 위험성, 네. 어떠한 뭐 관제 산업이 된다든지 이런 위험성 부분은 아직 그걸로 인한 불법이 아무것도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공직자 친척이라고 해서 사업 못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경심 교수가 펀드에 투자한 다음에 그 펀드가 투자한 어떤 실제 그런 제조사들에 대해서 뭐 경영상에 참여했다든가 보고를 받았다라는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이 그럼 무슨 법 위반이 되냐가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검토한 걸로는 또 자본시장법 위반도 안 되고요.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안 됩니다. 왜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될 수가 없고. 왜냐?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그 투자사에 대해서 그 투자하신 사람이 운용사 업무에 개입하는 걸 금지는 하는 시행령이 있는데 네. 그게 위험이 있으니 하지 마세요. 투자만 하세요. 경영에 개입하지 마세요라는 규정이지 형사처벌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검찰 수사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직자윤리법 부분은 재산 공개 대상자였던 건 맞아요. 그 정경심 교수가 민정수석에 처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공직자윤리법이 금지하는 것은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공직하고 있다면 처분하던가 백지 신탁하고 더 이상 그 운영에 관여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서 지금 투자한 게 펀드잖아요. 네. 주식을 사고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죄형법정주의상 주식이라는 거하고 펀드에 투자한 걸 완전 다른 개념이라서 현재 법으로서는 공직자윤리법 처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은 이해충돌 규정이 있긴 하는데 그 이해충돌 규정에 보면은 뭐뭐 하지 말아라라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 좀 하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검토하신 건데 제가 볼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가 관여한 걸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금지 규정이 있어도. 그런데 보면은 이분들이 투자한 것이 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이 249조의 12하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네. 보면은 이 설립하고 보고할 때 전부 그걸 정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설립할 때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실질적으로 설립 자금을 대줬다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만약에 네. 그렇게 대줬다고 한다면 허위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점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가 있고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조 변호사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 조문 자체는 그 주식의 경우에는 그렇게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직접 본인이 그 운용을 해서 어느 주식을 사고까지 다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법정신에 비춰볼 때 이것도 백지신탁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법리상 주장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대 해석이 좀 가능하다 이런 얘기시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핵심이 이겁니다. 정 교수뿐 아니라 조 장관에게도 이런 피의 사실 이런 혐의 사실을 적용하려면 핵심은 결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관여했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입증이 사실 필요한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증이 어느 정도나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우선 사실 조 장관은 청문회에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그 말이 말했죠.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당신 부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인을 잘 못 다스린 죄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꼭 그걸 100% 받아들이기 좀 의심적인 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지금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돈이 이 펀드에만 10억 5천만 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네. 또 코링크 설립자금 5억, 그 다음에 동생이 또 코링크의 주주가 되는데 돈도 또 3억 이상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20억 가까운 돈인데
지금 조국 장관의 전 재산이 5, 60억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재산의 5분의 1 되지 3분의 1 되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남편에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했겠느냐. 상식적으로 볼 때. 네.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조국 장관이 부인하고 의논을 했지 않겠냐. 물론 이것이 뭐 불법이냐 그것까지 의논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전혀 모른다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리고 또 이 조국 장관의 조카가 이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블루펀드를 포함해서 이 소위 2차 전지 사업을 한다는 IFM 또 익성 WFM 이런 회사들의 조국 장관의 돈이 투자가 됐다는 건 이미 많은 소문이 났거든요. 그거는 네. 사실은 조국 장관의 조카가 이제 막 활용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저희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크니까 또 우리가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혹시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의심이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한 펀드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그 정부가 밀어준다는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 왜 IFM이라는 2차 전지 회사 만드는 지가 조국 장관이 취임하고 한 달 뒤고 그것도 한 달 뒤에 정부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리 알고 한 것이 아니냐. 만약 알고 해서 그걸 이용했다 그러면 부패방지법에 공무원 직무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안 된다는 그런 규정도 위반이 되고 공무서 직무수설도 안 되고 아직 의혹 단계면 조국 장관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혐의 유무를 밝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익성의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는 2015년도부터 사실은 뭐 한다고 나와 있다. 뭐 이런 또 기사도 한 번 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제가 조 변호사님한테 이걸 여쭤볼게요. 예. 검찰은 지금 오촌 조카 조 씨가 사모펀드 투자기업인 WFM에서 횡령한 금액 중 10억 이거를 정경심 교수께 건넸다. 그래서 공범이다. 업무상 횡령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 10억이 왜 갔는지를 봐야 되겠죠. 간 건 일단 맞는가요? 그건 정확히 모르나요? 그건 지금 이제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WFM으로부터 매달 200만 원씩 총 뭐 1,400만 원을 받았다. 네. 뭐 이렇게 뭐 자문료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돈 거래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네. 또 검찰에서 지금 10억 원을 건넸다라고 추측을 할 때는 아마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가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조범동 씨 구속돼 있는 오촌 조카 조범동에 이 사람 지금 구속 사유가 횡령하고 허위 공시하고 주가 조작이에요. 이건 그렇죠. 굉장히 큰 죄고요. 그 본인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뭐 배터리 회사든 뭐든 투자를 하면서 관련 돈을 횡령하고 이제 허위 공시도 하고 주가 조작했다는 그 테마주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전형적인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만약에 돈이 정 교수에게 갔다고 해서 바로 공범이 되기는 어렵고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게 아마 이제 자택 압수수색까지 가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첫 번째로 10억을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받았어요. 네. 근데 돈에는 꼬리표가 없잖아요. 네. 그거를 조범동 씨가 횡령한 돈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는 게 있겠죠. 하나가. 알았을 것.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횡령해서 내가 지금 줍니다라고 했다고 손 쳐도 사실은 그건 사후적인 행위일 뿐이지 네. 횡령 행위에 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이런 얘기신 그러니까 거죠? 돈을 받은 거하고 횡령 행위의 공범인 거하고는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럼 검찰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돈을 받았고 그 돈이 횡령한 돈인 것을 알았고 그다음에 그 횡령 행위를 할 때 정경심 교수가 행위 지배 공범이 되려면 행위적으로 지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오네. 행위 지배. 그렇죠. 행위 지배라고 하면 그 조범동 씨가 횡령 행위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정경심 씨가 지시를 하든가 아니면 공모를 하든가 이렇게 하자라는 거에 적극적 대해서 관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까지 갔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공범으로 이제 하려면은 갈 단계가 좀 여러 단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이론적으로 이제 조 변호사의 말씀이 맞는데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투자한 회사에서 정 교수가 돈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본인은 블루펀드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뭐 블루펀드 해지라든지 거기서 돈을 받아가야지 그 투자한 회사에서 단돈 1원이라도 받아갈 이유가 없어요. 뭐 200만 원씩 받아간 건 자문료라 하더라도 현금화한 소위 명동 4차 시장에서 조카가 현금화했다는 10억 상당의 돈 그중에 한 10억 상당이 정경심 교수가 갔다고 한다면 정 교수가 그 돈을 받을 법적인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조국
장관의 조카가 10억을 현금을 그저 얼마 줬는지 모르겠지만 주면은 정 교수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쑥 받았을까? 실제 그 돈을 빼내는데도 정 교수와 미리 의논이 있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상식이거든요. 물론 그건 조사는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걸 더더군다나 현금도 아니고 정당한 돈이라면 뭐 온라인으로 받든 수표로 받든지 하지 왜 명동서에 현금으로 한 걸 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횡령의 공범이 될 가능성은 높은 거죠. 조사해봐야 알지만 조변호사 말씀하는데 그런 게 입증돼야 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10억 원의 성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10억 원을 둘러싼 정 교수와 이 조국 장관이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리 요즘 제일 핫한 이슈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유시민 이사장이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11시간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지금 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그 서울대학교 인턴 증명서 초안이 발견됐다. 이것 때문에 또 조국 장관이 사실은 그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뭐 언론에 의하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언론에 의하면 정경심 교수가 자기 평소에 증권 투자 같은 걸 도와주는 한국투자증권 증권에게 부탁을 해서 수채용 카드를 주면서 남부터미널에 가서 하드디스크를 새로 사와라.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거 2개를 교체해달라 부탁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부탁을 하면서 나중에 뭐 조용해지면 돌려달라 이렇게 했다는데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증거 은닉 교사죄로 정 교수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죠. 또 그 증권회사 직원은 증거 은닉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근데 이 직원 얘기에 의하면 그걸 교체하고 있을 때 조국 장관이 퇴근하고 들어왔다거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있었답니다. 근데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죠.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조국 장관이 그렇게 직원한테 맡기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부탁하는 거였다면 증거 은닉 교사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객관적인 상황은 좀 불리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뭐 그걸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거는 굉장히 넌센스거든요. 그건 조 장관에게 결코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검찰이 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압수할 때 통째로 안 들고 가거든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걸 카피를 합니다. 그 해당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 돌려놓을 필요가 없고 더더군다나 교체를 해서 자기 집에 있는 건 전혀 새로운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데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전혀 법률적 상식에 맞지 않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정경심 교수의 그런 여러 가지 딱한 정상들이 참작이 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조사를 또 해봐야 정 변호사님이 검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서 정 교수가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거다. 그리고 또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러이러한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이 말을 했는데 그 전제가 되는 검찰이 장난칠 경우라고 하는 거는 틀린 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조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도 안 그래도 그 방송을 봤어요. 알릴레오의 알러뷰라는 그 방송을 봤는데 저는 유시민 이사장님 말이 좀 믿기더라고요. 믿겨요, 이제. 예. 왜냐하면 이것도 엄밀하게 봐야 되는데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에 자신이 쓰던 컴퓨터 2개를 집으로 옮긴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 검찰은 그냥 그 제출된 컴퓨터가 뭔가 증거가 파괴됐거나 뭐 컴퓨터를 뭔가 변조했든가 하는 거를 보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시민 장관 말이 맞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자기 집에 있는 거를 그 직원을 시켜서 직원이 가져가서 자기 운동하는데 거기 사물함에 그 트렁크에 넣었다는 거 그런데 그 집으로 가져간 거를 검찰에 최종적으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아니, 제출한 게 이제 검찰이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CCTV를 보니까 이 직원이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내놔라. 그래서 그 직원이 내놓은 거거든요. 좋습니다. 2568 쓰시는 분께서 검찰에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짧게 두 분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선 조 변호사님.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범동 씨가 구속돼 있고 공범이라고 보기 때문에. 발부는요? 발부 가능성은?
발부 가능성은 증거에 달려 있겠죠. 증거에 달려있다. 예. 너무 원론적인 얘기 아니에요? 네, 우리 정태현 변호사님 검사 출신으로서 좀. 글쎄요, 구속영장 청구 굉장히 신중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현직 장관의 부인이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뭐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고 뭐 어제는 이분이 그 참 그 애들에 대한 안타까우심 정도 네. 감정이 훌륭하지 네, 않습니까? SNS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이상의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백히 드러나면 영장 청구를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결국 영장 이제 청구 드러낸 가능성. 의혹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영장 청구 가능성을 정확히 모르겠다. 이게 지금 핵심이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이죠.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우영 역사학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역사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노 변호사님 이제까지 사시면서 표창장 많이 받아보셨나요? 아니 뭐 그냥 몇 개 아니 아무나 주는 거 몇 개 받았습니다. 상장은요? 예, 뭐 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 에이, 설마요. 그럼 오늘 상장과 표창장 얘기 하실 초등학교 건가요? 때부터 받는. 아. 어쩌면 유치원 때부터 받기 시작할지 모르겠네요. 네, 요즘은 유치원들도 많이 주더라고요. 예, 예. 많이 이제 표창장이 뭐 진짜냐 가짜냐 좀 시끌벅적한데. 네네. 도대체 표창장 상장이 뭐길래 이런가 해서 좀 그 이야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 표창장 같은 뭐 상장 이런 건 언제부터 생겼던 거예요? 표창장 상장을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좀 다릅니까? 네, 표창장. 이름이 다른데 다르겠죠. 네, 그렇죠. 네. 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표창장 그냥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뜻으로 보면 표시를 해서 드러냄 이게 이제 표창장이고요. 표시를 해서 드러냄. 예, 네. 그럼 상장의 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장의 상이라는 글자는 한자로 보면은 이제 뭐 항상상이나 치마상 위에 들어가는 그 글자에다가 네. 밑에 조개패자를 붙여놨어요. 근데 한자에서 조개패자가 들어가는 글자, 뭐 이게 청취자분들 또 잘 생각이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냥 대강 그냥 그 조개패라는 글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이게 어떤 글자에 들어가냐면 보물할 때의 보자, 재산할 때의 재자, 그다음에 뭐 대부할 때의 대자 또는 인질할 때의 질자 이런 데 다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무슨 재물 당시에 옛날에는 조개를 화폐로. 그렇죠. 김해 패총 이렇듯이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대야 뭐 그런 네. 유통이 없었으니까 조개 껍질을 화폐로 쓰던 데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상이라고 하는 건 기본이 종이가 아니고 재물이에요. 아, 그렇군요. 재물이라서 이제 많이 쓰는 말이 신상필벌, 네. 논공행상 네, 맞아요. 그러는데 네. 공이 있을 때 상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은 뭐냐면 현물이나 관직 이런 걸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상을 받았던 인물은 김유신 장군이에요. 아. 삼국 통일 이후에 네네네. 어마어마한 토지와 노비를 상으로 받았거든요. 네. 이렇게 현물로 주는 것이 상이고 벌은 이제 글자 자체가 욕할 매자 옆에다 칼도자를 써놓은 글자예요. 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로 욕을 하거나 꾸짖거나 아니면 좀 잘못이 중하다 하면 네네. 칼로 뭐 코를 베거나 귀를 자르거나 팔을 자르거나 하는 아니면 심지어 죽이거나 하는 이걸 네. 전부 합쳐서 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에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말로 욕하는 것과 칼로 사람을 이제 찌르거나 자르는 베는 이런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상 받는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받는다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상을 준다 이렇게 하지.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완전히 그 주객이 전도되어서 네. 상장을 주고 네네. 나머지 현물을 주거나 돈을 주는 것은 네. 부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원래대로의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물로 주고 상장을 만약에 준다면 그런 걸 준 사례는 없지만 네네. 이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칭찬하는 글, 교지 이런 네.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주곤 했었는데 뭐 상장을 줬다는 증서를
상품을 주었다는 증서를 상장이라고 한다 해도 그게 과언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 옛날 중세적 삶이라고 하는 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알 수 없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보다 훨씬 더 삶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공을 세워서 얻는 것이라서 군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겼다고 해서 다음번에 또 이기란 보장도 없어서 이런 걸 종이 조각으로 준다고 해서 그게 특별히 감격할 일은 아니었어요. 당장 현실적인 또 그 이득이 되는 그런 물건으로 지급했던 것이죠. 그런데 네.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런 현물과 더불어서 네. 이제 누적된 명예 또는 누적된 평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네. 좀 사회가 요구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근대 이후에 들어와서야 상장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종이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대를 식민지 상황과 같이 겪었기 때문에 네. 일제강점기에 이 상품 없는 상을 주기가 좀 민망했던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상 그러면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게 다 무슨 물건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즘도 네네. 사실은 그런 관념이 좀 남아 있어서 누가 상 받는다 그러면은 다짜고짜 묻는 게 상금은 얼마래? 상품은 뭐래? 이런 거 네네. 묻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걸 주면서 이름을 표창장이라고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기록상으로 보면 1912년에 가서야 처음으로 표창장이라는 단어가 기록에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안 주고 현물을 안 주고 그냥 종이만 줄 때 주고 뭔가 차별화시키려고 표창장이라고 했나 보죠?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은 그래도 그동안에 무슨 이제 군공 같은 경우도 적을 며칠 이제 물리쳤는지 네네. 죽였는지 이런 것들 따지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카데미 상이든 뭐든 이 기준이 있어요. 관객 점수라든가 우리가 하다못해 우승상이라도 점수가 있고 개근상이라도 출석 일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남도 동의할 수 있을 정도다 싶으면 보통 이제 상장을 주는데 이 표창장은 그야말로 정성적 평가예요. 네. 주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창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이 표창장을 개발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식민지 백성들을 좀 순치 상 비슷한 걸 주면서 뭔가 좀 다스리기 편하게 경쟁을 유도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은 신상 필벌이라고 하듯이 상을 주는 권리 자체가 권력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 형태예요. 그러니까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을 줄 수 있는 권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을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받는 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아무나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상 줄 수 있는 사람, 노벨상 받는 사람은 많지만 노벨은 한 사람뿐이잖아요. 네. 또 엄청난 돈을 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을 주는 자로서 일본인들을 일본인들을 상을 주는 자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식민지 내의 권력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무렵부터 상이 무수하게 늘어나요. 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든 이런 데서도 계속 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8328 쓰시는 분께서요. 개인 택시 면허 받는데도 표창 제도가 활용됩니다. 이런 제도도 없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없애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참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건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장 하나가 스펙이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이 상황. 사실 저도 상장 부상이라고 아까 말한 그런 현물을 받아본 적 있고 종이만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된 상장이 힘을 갖게 된 배경 혹은 표창장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상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좀 객관적 기준들이 필요해요. 근데 표창장은 그런 객관적 기준이 없이 발급이 되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표창장을 발급하는 자 마음이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이 표창장이 갖는 사회적 기능은 뭐냐면 사회가 표창장을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나뉘어 있고요. 첫째로. 네. 우리 사회의 일부 계층이 이렇게 표창장을 발급하는 권리를 가지면서 특별한 지위에 있음을 이제 표시하는 것인데 네. 문제는 이렇게 발급된 표창장이 이른바 사회적 평가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적 평가가 엄밀히 따지면 네네. 이 표창장을 받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특정한 시점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눈에 잘 들었냐? 이거밖에 증명하는 게 없어요. 네. 그렇죠? 표창장을 무슨 이게 객관적 표창장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공신력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처받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표창장 받았다고 좋아하거든요. 엄마랑 애들은.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시점에서 어떤 일 하나를 잘했다 그러면 표창장을 주잖아요. 네네. 누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초등학생이 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도왔다. 네. 이런 것도 표창장 줄 수가 있어요. 이게 항상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네네. 그 순간에만 그런 일을 한 것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창장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상처받는 분이 계시든 말든 어떤 한 사람이 네. 사는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표창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눈에 들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사회적으로 예컨대 진학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되는 제도를 굳이 우리가 동의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표창장이 갖는 기능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네. 이런 것들을 일종의 사회적 평판에 이용할 수 있도록 또는 사회적 평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것이 갖는 가치를 억지로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표창장 지급한 사람 마음대로 사실은 마음대로거든요. 그러네요. 표창장 주는 사람 마음대로 어떤 자격을 인정했는데 이 자격이 사회적으로 이제 일정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 이건 대단히 좀 부조리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상장과 네. 표창장을 우리가 구분할 때 상장은 객관적 기준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어떤 상을 받았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우등상을 받았고 개건상을 받았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고려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표창장이거든요. 그런 걸 좀 이렇게 그런 제한들 그런 기준들을 만들지 않아서 표창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고 1년에 어마어마한 양이 발행될 거예요. 각 기관들에서.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판할 때요. 변론할 때요. 예. 우리 재판장님한테 이 사람 되게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변호사들이. 예. 그럴 때도 항상 표창장 이렇게 복사해서 냅니다. 예.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이러면서. 훌륭한 네. 사람이라 받은 게 아니라 주는 사람 눈에 띄어서 받은 거라고 우리가 좀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일제강점기 어떤 사람들이 표창장을 받았냐면 제일 처음 표창장을 받은 사람들 많이 네. 표창장을 남발한 기관이 경찰인데요. 네. 이제 조선인 밀정. 헌병보조. 밀정이요? 그럼요. 아, 지난번에 말했던 예. 밀정들이 많이 받았군요. 헌병보조원, 순사보.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의 편에 서서 조선인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 혐의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적발한 자. 네. 이런 거예요. 그 공을 세웠으니.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적발한 것도 아니고 한 명만 적발해도 네네네. 그냥 그거 공을 세웠으니까 네. 그걸로 표창장을 줄만하다. 네. 이렇게 돼버렸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밀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배신 행위고 스파이 행위인데 그 일본에서 보기에는 어쨌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뭔가 상을 줘서 그 사람의 행동을 격려하고 강화하는 그런 기능을 다른 말로 하게 만드는 하자면 거죠. 사회 공동체로 보자면은 이것이 옳지 않은 행동인데 그렇죠. 전체로 보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장려할 만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철저하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누구에게 표창장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표창장은 표창장 주는 사람의 권력을 사회적으로 공인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에 동양대학교 총장이 지급한 표창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무슨 사회적 가치가 있겠어요. 그죠? 동양대학교와 이제 그 수여받은 사람 사이에 사실은 사적인 관계예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렇게 근데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그거를 그것 때문에? 대학이나 네. 의전원에서 뭐 입시에 참고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동양대학교 총장이라는 사람의 이 사적 어떻게 보면 총장직을 이용한 권력 자기 행사인데, 마음대로 그냥? 권력 행사인데 그거를 사회적으로 점수를 갖는 것으로 공인해 버리는 게 되었거든요. 네. 이런 이제 제가 볼 때 굉장히 터무니없는 입시 전형 방식인데 네. 이런 것 자체에 문제를 던졌어야 됐죠. 아, 그렇군요. 이건 뭐 개인이 네. 그날 받는 그 순간 기쁠 뿐이고 기쁠지도 모르겠는데 네, 네, 네. 저도 받아봤는데 네. 별로 기쁘지도 않고요. 아, 그래요? 이게 뭐 돈 되는 것도 없고 보탬 되는 것도 없고 앞으로 무슨 뭐 진급이나 승진이나 자녀 교육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게 무슨 너무 도움이 쿨하십니다. 되겠어요. 우리 막 상장이나 표창장 이렇게 다 유리를 만들어가지고 액자 끼워넣어서 집에다 딱 붙여놓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다 떼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사회가 결과적으로 표창장에 그 가점을 주는 이런 네. 문화도 사실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없애야 이런 돼요. 건 어떻게 해야 돼? 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릴까요? 아예 저는 그냥? 표창장은 뭐 이건 사실 뭐 지급하는 것 자체도 뭐 이게 상장이면 몰라도 네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른바 한 개인이든 기관이든 네. 이곳에서 어떤 한 순간에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지급하는 표창장이 사회적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동의 절차라든가 논의 절차도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양에는 표창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우리처럼 상장과 표창장을 구분하지 않아요. 다 어워드죠. 아, 외국에선 그냥 어워드라고만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 상이라고 하는 것을 현물로 네네네. 이렇게 지급해 왔기 때문에 네네. 그게 없는 상을 표창장으로 따로 구분하면서 굉장히 정성적인 그랬군요. 기준만 만들었던 거죠. 표창장 받고 기뻐했던 지난날이 부끄럽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네, 3725 쓰시는 분께서요. 많은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변호사 여러분들하고 조국장과 관련된 법리적인 궁금증 따져봤고요. 또 우리 전용 교수님하고 표창장과 상장의 차이점 별 의미 없다. 이런 얘기까지 약간 쿨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내일 다시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또다시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